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범미란입니다. 환율과 물가, 금리가 들썩이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무거운데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변화하는 트렌드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국경절 연휴인데요. 중국에서는 국경절에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만 500개가 넘는 캠핑장이 있는데 하루 이용 요금이 우리 돈으로 40만 원을 훌쩍 넘지만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캠핑장에서 먹는 신선식품, 반조리 식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캠핑용품 판매 역시도 세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노령층이 여행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건강과 의료, 여행을 동시에 즐기려는 수요 때문입니다. 중국 노령협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중국 노령층의 1인당 여행 지출액은 이대로 흐름을 타게 됐을 때 2050년에는 2조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48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외 활동과 고령화 트렌드, 투자 아이디어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주식을 심화시켜 볼지 화면을 통해서 주제 확인해 보시죠. 찬바람 부는 증시 배당주 투자할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주식시장에 숙제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발 소식들 감세한 이슈로 부분 철회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쨌든 한 차례 변동성을 일으킨 것은 또 분명하고요. 국채 수익률이 한번 올라갔다가 하락하면서 미국은 좀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바닥은 좀 잡았지만 변동성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높은데요. 우리 증시의 변동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코로나 때만큼의 하락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도 고점 대비 거의 40% 좀 안 되게 하락이 됐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장세가 연출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가장 큰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게 제일 크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담당하고 있던 이 원자재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되니까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원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뭐 자원의 의존도가 없는 나라, 미국의 의존도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약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천연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다라는 증시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이 약간 성장주, 기술주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재 리스크 그리고 달러 리스크에 완전 힘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 특히나 배당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킹달러 이 두 가지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파생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대만 쪽은 잠잠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미사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켜준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당연하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입장은 약간 분단 국가다.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약간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컸다라고 봐요.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따라가려는 모습세가 장 초반에 연출이 되었지만 약간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약간 더 큰 하락세가 나오는 점. 약간 북한이라는 리스크를 얘기를 하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이게 더 붉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부분도 다 없애면서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악재를 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잖아요. 어제 소식이 나왔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락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어제 오늘 이렇게 밀려 내려서고 있는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발 소식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역대 최장거리의 미사일 도발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 IRBM이라고 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자원이 우리나라가 부재하고 또 미국 쪽의 의존도가 심한 탓에 이 킹달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 하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코스피 하락률 대비해서 또 국내 배당주 펀드 평균 수익률은 또 더 낮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배당을 준다. 배당을 주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어떻게 본다라면 또 얘기를 해드리냐면 수치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2% 하락할 때 국내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에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배당주는 좀 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 어떻게 보면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그 대신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에는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할 때 그만큼 더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배당주 쪽으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이 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개별 호재로 상승하는 배당주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굳이 뭐 배당주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도 약간 하락장에서도 배당주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것,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더 보면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수보다는 국내 배당주 펀드 평균 수익률의 하락률이 더 낮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방어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다만 좀 여러 가지 또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를 지금 조금 전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배당주 같은 경우에 또 매력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딴지를 좀 걸어볼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워낙 배당 성향이 낮다 보니까 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배당 성향이 좀 낮다면 차라리 다른 뭐 해외 쪽이라든지 더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확실한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실적이 또 이렇게 낮아지면은 배당 성향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배당 성향이. 예. 어떻게 본다면 이 배당도 그렇고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나오잖아요. 그 물적 예. 분할 같은 경우도 많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배당을 주면 좋고 배당을 안 주면 주가 상승률이 높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에 조금 인색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당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과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늘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또한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올바른 길을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업 차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뭐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뭐 배당을 더 늘릴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면서 주가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또 신설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본다면 실효성이 있지 않더라도 네. 어떻게 본다면 오너가 그렇게 주주랑 같이 가자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도 더욱더 내가 조금 지금은
손실일지라도 나중에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나한테 배신은 안 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장기 투자로서 더욱더 매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600만 소액 주주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주주들을 위한 주주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내용 보니까 주주가치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일단 배당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후에 또 배당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배당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국내는 12월 결산 범위의 경우 12월 말까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3월에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금을 확정해 4월 달에 배당을 지급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주주 입장에서 뭐 본다라면 12월 말까지 갖고 있었는데 4월 이후에나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네. 너무 시간적으로 길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단축을 해서 1, 3월 달에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한 달 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기존 배당보다 시간적 부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배당도로서 더욱더 매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배당주로서 더욱더 매력은 더 부각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배당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까먹을 때쯤에 이제 배당금 들어왔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들어와야 배당주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더욱더 많이 늘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금 규모와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걸 1월에서 3월, 3개월 안으로 네. 다 단축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한 달 이내에 네, 맞습니다. 4월에 배당을 준다는 거네요. 네, 더 빨라지죠. 기존보다 뭐 한두 달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는 네. 부분인데 기존에는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길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시기가 12월 말이 아니라 그 새해 1분기라면 네. 그러면 배당받기 위해서 매수하는 시점도 더 늦춰지겠네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정책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배당 기산일 변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솔직히 12월 달에 딱 마감을 하고 이제 3월 달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금 지급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하다라고 느껴요. 배당이라는 거 작년에 결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당을 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이번 연도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약간 이런 네. 부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배당 축소도 축소지만 그 사이에 주가가 만약에 또 더 하락하면 네. 그 사이에 시세 차익 부분에서도 손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당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간편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 제도에 대해서 금융 당국에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배당 투자의 약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세장의 피난처로 월 배당 상품이 본물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월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흔치 않은 그 문화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거나 중간 배당이 더 혹은 반기, 네. 분기, 간혹 몇몇 기업만 그렇게 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월 배당 굉장히 많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 배당 상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게 투자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 ETF 관련해가지고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본다면 리치 관련 상품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그것도 일본이랑 미국 쪽 그리고 ETF 해외 투자군요. 네, 맞습니다. 예. ETF 쪽도 미국 주식 관련해가지고 대다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주식으로 월배당 상품을 찾는다고 한다면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선택의 폭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악세장의 피난처를 월배당 상품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지 이게 악세장의 피난처라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차라리 악세장에서 피난처는 현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본다면 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악세장에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머리가 더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내가 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에 물려있는 분보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 관련 뉴스나 이런 경제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자료나 이런 부분을 습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주식만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인드적으로도 지수 오르면 오르겠지 약간 포기하는 부분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그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나서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절 이후로 이제 약간 현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세장의 피난처는 솔직히 말해서 배당주 월배당 상품이 아니라 약간 네. 현금 부분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월배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괜찮다. 내가 만약에 정년 퇴직 이후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네. 이 월배당 상품을 좀 더 눈여겨서 봐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는 있지만 이게 굳이 지금 하락장에 이게 피난처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되네요. 약세장의 피난처는 오직 현금이다라는 점.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의 생각 회로와 또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생각 회로가 아예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말씀해 주신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는 충분히 또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금 부자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장을, 위기의 장을 노리셨던 분들은 그래도 현금 잘 마련을 해두셨다가 배당 많이 주는 쪽에 내 현금을 묻어놓고 거기서 진짜 그 노후에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당 주머니를 내가 한번 좀 차고 싶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배당주 투자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S&P 500 미국 배당 귀족 지수가 있다는데요.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S&P 500 지수 내에서 배당금을 25년 이상 지속 늘려온 미국 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지수 편입 종목에 대한 조정은 매년 1회 분기별로 종목 간 동일 비중으로 제종하는 게 특징이고 현재는 66종목 정도를 담고 있으며 소비재는 약 16% 정도, 가공산업은 13%, 생산제조는 12% 정도로 보고 비중이 제일 높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엠코, 그리고 엑슨모빌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대형 가치주 비중이 약간 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여기서 보다시피 소비재, 가공산업, 생산제조 약간 이런 부분이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이런 네.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을 많이 안 타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배당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로서도 되게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시장을 많이 타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약간 항상 우리 옆에 그 자리에 있던 우리의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던 사업군들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1년 넘어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쪽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대 ETF, 미국 관련 ETF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배당 기조, 이 S&P 500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당 주머니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제 로망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예, 뭐 한 10% 배당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을 넣었을 때 거기서 매년 10% 정도 혹은 그 이상씩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래도 또 주식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국내 네. 우리나라 트렌드 자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왜 미국 쪽으로 더 얘기를 하냐면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차라리 월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난 나중에 월세 받는 사람을 꿈꾼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부분은 마인드는 나는 월 배당 받으면서 이렇게 꾸준히 놀면서 하는 게 낫지. 약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좀 더 간편하실 거예요. 월세 받는 사람보다 월 배당 받는 사람이 머릿속이 좀 더 덜 복잡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약간 근데 약간 우리나라 투자 마인드가 좀 다른
부분이지 그런 네. 부분도 이제는 점점 NZ 세대 이후로 네.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들어가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배당주 관련 펀드 같은 부분은 계속 어린 나이부터 내가 노후를 위해서 네. 조금씩 모아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딴지를 걸었던 게 낮은 배당 성향이었고요. 두 번째도 바로 금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배당 수익률 보시면 이제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봤을 때 배당 수익률 몇 퍼센트, 아까 제가 뭐 10%짜리도 찾아보면 있으세요. 국내 주식도요. 네. 예,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곱하기 100해서 나누기 배당금을 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제 이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걸 투자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진짜 원금을 완전 보장하는 예금 같은 경우에 예금 이자가 이제 거의 5%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예, 시중에 신한은행에 4.5%짜리 또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보이던데,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투자의 기준으로 잡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약간 그 높은 배당 수익률로 종목을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성장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높은 배당률을 주는 이유는 기업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배당의 목적을 크게 두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미래 비전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고, 이 미래 비전을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 감자나 이런 부분을 때려 맞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좀 느껴요. 이렇게 배당주를 잘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주와 이 회사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래 비전이고, 그 다음 주는 배당주의 수익률을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투자의 기준은 결국에는 미래 성장성이고, 배당은 부차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시중 금리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중 예금 금리가 높은데 과연 배당 수익률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한 매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 저평가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금융주가 생각보다 지금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금융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삼성전자보다 잘 버텼던 종목이 신한지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네. 종목들, 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도 다 같이 하락이 됐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할 수 없게 너무 많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나마 신한지주가 좀 많이 버텨줬던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은행주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다. 외국인도 어떻게 본다면 매수세나 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굳이 한국 주식에서 투자를 할 때 약간 저평가 종목보다는 약간 성장주나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서서히 모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적으로는 너네가 안정성 있는 금융주를 버릴 때 나는 그거를 줍고, 너네가 지금 불확실성 장세에 너무 급등주만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성향성이 더 이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머릿속은 더 냉정해져야 되는데, 내가 많이 버텨줬던 종목들, 잘 안 갔던 종목들, 지켜줘야 되는 종목들을 먼저 정리하고 빨리 올라갈 종목으로 더 많이 보고 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는데, 진짜 장기적으로 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융주를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사간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지수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올라갈 때 금융주는 탄탄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금융주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처참해도 너무 떨어졌다.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도 다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는 연말 정도 11월 이후부터는 좀 더 배강적으로 좀 이슈가 불어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저축과 대출의 그 사이의 이자 차익 수익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다 막힐까봐 약간의 현금 흐름이 차단될까봐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어느 정도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은행주는 더욱더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해드리자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 5위 안에 들었던 시티은행이 한 2000년도 초반에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점차 뭐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뭐 애플, 테슬라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시총 순위가 그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던 부분에 있을 때는 은행주도 시총 상위 종목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약간 저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은행주의 부각은 더욱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금융주가 금리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가총액 레벨을 높일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네, 외국인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비중 자체가 거의 외국인 주식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KB금융은 73% 외국인 비중이 있고요. 신한지주 주주 가운데 61%가 외국인 비중입니다. 예, 이런데 모아간다고 하기도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 찬바람 불 때 외국인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은행주 흐름 지켜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배당금도 반토막 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배당주는 더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당금. 네, 배당금이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을 쉽게 뿌리기가 힘들다. 이 배당이라는 거를 오너 입장에서는 점점 이번 연도가 안 좋았는데 내년에 좋아지겠지 하면서 먼저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연도도 좋고 내년도 좋아지니까 이렇게 돈을 이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지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고 한다면 쉽사리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서 관심을 보다는 이제는 시세 차익으로 좀 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뭐냐? 차라리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이렇게 증권 관련 업종들이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하는 게 괜찮지 지금은 배당주로서 증권주를 바라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는 배당금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래도 주가 바닥잡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의 탑픽 꼽아볼 텐데요. 올해 배당주 탑픽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어요? 저도 오늘 계속 얘기해드렸던 건 미래 비전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토픽으로 갖고 온 종목은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인데요. 왜 SK텔레콤을 갖고 왔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대단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G부터 시작해서 3G, 4G, 5G로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나라 1등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UAM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찍어놨습니다. 통신사들이. 그러면서 이쪽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점차 이제 UAM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더욱더 미래 비전이나 성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올해 연간 기대 배당 수익률도 약 6.5%로 나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배당주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중 금리보다 많이 주냐. 그 비중을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 이상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LG유플러스나 KT까지도 작년만큼 배당금을 주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은 기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해주셔서 예상 배당금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을 본다면 6%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네요. 앞으로 성장주로 부각될 가능성까지 내다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베스트인데 쉽진 않겠죠.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배당 받아서 들어갔는데 배당락 걸려서 배당 받은 것보다 너무 느려서 우리가 손절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배당주로 들어가서 1월달, 2월달에 손절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 많이 과대 납폭이 됐을 때 그런 종목들을 또 2월달, 3월달에 또 주축하는 그 투자 방식도 있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항상 잘 헤쳐나갔고 이 UAM 시대에도 어느 정도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UAM 시대 수혜주로 보셨고요. SK텔레콤 연초에 사실 배당 관련한 손절이 있어도 주가 회복력이 더 빠른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SK텔레콤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 차우차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KT가 배당주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통신 쪽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고 통신비도 점점 더 비싸질 것 같아요. 라는 의견 주셨네요. 오늘 이정우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오후장에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